이게 몇 배로 좀 폭증한 것 같은 기분인데 지금 이렇게 열강해주신 우리 고 작가님한테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지금 1시간 드리지만 또 이제 뒤에 또 나름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이런 또 질문 같은 것 좀 잠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 또 나중에 후에 이번 한 시간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고 또 세부적인 또 나름대로 또 파트 세션을 또 나중에 기회 뭐 시리즈 차원에서도 그죠? 일부 제가 이 얘기는 전혀 못했거든요. 네. 요거. 잠깐 질문을 좀 받는 시간으로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10세 이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상처를 경험하라고 했는데 그 상처가 육체적인 고난을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쳐보거나 곤란에 빠져보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마음을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조숙한 아이라면은 그게 좀 될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어른이 되는 나이를 15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15세 이전에는 육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는 동물이라고 봐야 돼요. 인간이 아니라 아이가. 그래서 그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15세 이후에 그게 심리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죠. 심리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물도 우리 강아지들도 삐지잖아요. 강아지들도 삐지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세 이전의 상처는 심리적인 상처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잠깐만. 지금 찍히고 있구나. 아씨 아까 저절로 멈춘 거예요, 이게. 빨간불이고요. 지금 찍히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에너지 중에, 수력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수력 에너지가 있고, 뭐 그런 에너지 종류가 있잖아요. 풍력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심리적인 상처를. 어려서부터 성취를 많이 이뤄본 애들은 수력 에너지를 쌓아가는 거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억울함을 많이 당한 애들은 석탄을 자기 가슴속에 쌓는 거랑 비슷해요. 석탄.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려본 애들이 있어. 막 싸워가지고. 걔네들은 석유 에너지를 가슴속에 쌓는 거예요. 석유 에너지.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력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 파력, 파도, 이런 심리적인 파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 중에서 자기 자식을 학대하면서 키운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자녀의 가슴 속에 아마 석유 에너지 내지는 뭐 풍력 에너지 내지는 뭔가가 지금 쌓여 있다. 석탄 에너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엔진을 돌리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16세 이전에 조실부모를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가 된 사람들이라든가 자기 형제가 죽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굉장히 굉장히 고도의 그 슬픔이라는 에너지는 정말 그 LNG 가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가 그 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엔진을 조용하게 마치 그 세단처럼 그 소음 없이 돌아가는 그 저력을 줍니다. 그 슬픔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LNG 가스는 굉장히 그 가스를 이렇게 밸브를 잘 잠그고 이래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폭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력으로. 그 슬픔이 폭력으로 나오게 되면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실부모의 확률은 8%예요. 근데 교도소에서 조실부모를 조사를 해보면 약 2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벨상급의 과학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27%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상급 이상을 한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약 4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설가, 시인, 예술적인 성취를 잘 이룬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무려 55%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처를 어렸을 때 겪지 않는 사람들은 작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뭐 억울한 거 전부 다. 10살, 13살, 14살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멘토를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그 이전에 어떻게 컸던지가. 근데 그걸 그렇게 좋은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렇죠. 비법,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 얘가 받지 않았던 이제 그 치료법 중에 한 NLP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빅터 프랭클이 창시한 로고 테라피를 제일 좋아해요. 의미 치료, 로고 테라피, 스토리텔링하고 약간 비슷해요. 스토리텔링.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아픔과 과거의 경험이 그거는 에너지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인식을 얘한테 심어줄 수만 있다면 걔는 바뀝니다. 그것이 너의 열등감이 아니라 너의 그 밑바닥에 석탄과 석유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서 거기다가 플러스 낮아졌던 자존감을 올리는 또 여러 가지 그 작업, 그리고 또 애정 결핍이 있거든요, 얘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그 경험. 그 헬렌 켈러 그 선생처럼,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만 보충이 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무난하게 자라는 애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죠. 거의 그런 확률이 많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은 CEO가 된다거나 이렇게 튀는 애가 거의 되기 힘들어요. 공무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한 잘하면 차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그 리더십 있는 어떤 그 상태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의 강력한 거기까지 올라갈 강력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원이. 그래서 그게 상처가 그 에너지원이 됩니다. 거의. 조사해 보면 그냥 통계가 그렇게 나와.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데 요번에 세월호처럼 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단원고에 가서 치료를 한다면 제가 읽었던 사후의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해줄 것 같아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사후의 세계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승과 스승이 별게 아니고 걔네들도 다 의미가 있어서 그때 죽었고,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너한테 던져준 의미를 너가 해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 그게 이제 로고 테라피거든요. 해석의 문제거든요. 의미 치료가 있다. 그래서 고작하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어야지 저승이 좀 갔다 왔다든가. 저는 예전에 보면은 돌을 닦아도 나는 게 기감이 없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막 수행하면 기를 막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모든 걸 이론적으로 책으로 느끼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정말 막 온몸 막 기가 돌고 막 이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몰입을 한번 해보면 한 공중부양 이만큼. 아니 근데 그게 제 탤런트 같아요. 저는 이렇게 수다로 푸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귀로 몸으로 느껴버리면 한번 느껴봐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몸으로 도저히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설득될 때까지 뭔가를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리가 설득될 때까지 텍스트를 봤기 때문에 그걸 대신 또 수다를 떨 수가 있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몸으로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해봐. 몸으로 해봐 하고 끝나버려요. 네, 그래요. 대신 몰입은 네. 어떻게 강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뒤에 네, 질문해. 엄마의 자존감이 어린이에게 지금 전달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10세 이내의 그 이전에 더 강력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네네. 되게 맞벌이를 한다든가 네네. 아니 이럴 경우는 엄마에 의한 교육보다는 아니면 뭐 친정 엄마라든가 뭐 시아지 엄마라든가 아니면 유아 보육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애들의 그 변화 과정이라든가 어떤 자존감이 네. 엄마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별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TA에서 보더라도 네네. 되게 5세 이전의 모든 성격을 갖다가 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5세 이전의 엄마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도 강의를 좀 하고 다니는데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랬을 때 엄마가 얘를 기르지를 못한 상황이야. 이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문제성이 네. 현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어떤 교육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이 어린이들에게 자존감을 좀 올려주고 또 그 애들에게 어떤 그 뭐랄까 새로운 가치관이랄까 어떤 이런 것을 좀 해주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 엄마가 아니라 뭐 다른 데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그런 측면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이 제럴드 마우니 교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어떤 걸 밝혀냈냐면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에 의해서 두뇌가 변한다라는 거를 그 연구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한테 맡기든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선생과의 그 애정관계, 라포라고 하죠, 라포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보내도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잠깐 만나는 거에서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애정의 문제입니다. 애정의 연결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은 학교에서 더 많이 보냈지만 아이의 두뇌를 바꾸는 대화는 가정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10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2시간을 보낸다고 쳐도 가정에서 오가는 것이 훨씬 더 얘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어머니들이 네. 가정에서 지금 적은 시간을 풀타임으로 애들을 케어를 하지 않고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10시간 보내놓고 2시간 케어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좀 더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얘기는 그 돈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그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텐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돌보는 애가 있었고 엄마가 돌보는 애가 있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볼 때 아이가 다치는 경우에 할아버지는 반응이 약간 느리고 어디 뼈 안 부러졌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를 질질 흘리는데 뼈 안 부러졌으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통의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다치게 되면은 어머 어떻게 또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엄마가 막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애가 피가 나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이는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케이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상처의 정도가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무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엄마한테 양육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표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또는 그 밖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시골의 정성서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존대를 했거든요. 비가 오시네, 눈이 오시네 했지 비가 온다, 눈이 온다란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존댓말을 듣고 자랐어요. 비가 오신다 이 말을. 그래서 강아지 새끼 이게 아니라 야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체야. 같은 다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는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강아지와의 관계를 얘는 그 중에서도 입력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자존감보다는 네. 주 양육자의 자존감 내지는 주 양육자의 태도라든가 그거에 대한 언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린애들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어를 주 양육자로 안 한 건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마로 그냥 통칭을 한 거예요. 지금 통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낮은 자존감을 너무 지나치게 주었을 때 그 심리적인 자동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그 심리적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그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숙사로 보낸다든지 삼촌한테 보낸다든지 주 양육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제 바꿔야 돼요? 10살 넘어서 바꿔야 돼요. 스승한테 맡겨버린다든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걔한테 손을 떼야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내가 잘못 키웠다고 판단이 드는 순간. 그럼 그 아이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새로운 선배랑 살게 되면서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그게 지금 그 바벨 교육이 굉장히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했는데 제가 그동안 그 했던 것이 몰입 교육. 네네. 이제 LST가 바로 long slow thinking.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LST. 예, 대치동에서 그 교육을 이제 했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빠르니까 몰입 교육이 없더라. 사실 몰입 이게 몰입 교육이라나 이분 바벨 교육 이게 근본이 어디로 들어가면은 저희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유대인 교육이 그렇더라고요. 유대인 교육이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 실제 그 유대인 교사들 중에서 그 몰입 교육을 굉장히 이렇게 일상으로 많이 전통적으로 많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 반안에서 노벨상 한 선생님 밑에서 반안에서 그 노벨상 나온 애들만 7명, 8명 정도 될 정도로 한 클래스에 몇 명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분이 결국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였냐면은 수업 주제에 한 주제 가지고 계속 몇 달을 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바벨 교육도 뭐 조금 제가 그동안 해왔던 LSD 교육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 네, 사실 그걸 저도 고민했어요. 이거 애들이 어떻게 하면 몰입을 하고 뭔가 학교 교육, 대치동하면 사교육에 찍은 데인데 그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체험한 애들은 그걸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성취감을 한번 느낀 애들은 계속 하게끔 되어지고 걔들이 이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역량들이 개발되어지는데 거기까지 걸린 데가 한 1년, 2년 정도 걸려요. 심지어는 3년 정도 되니까 역량이 개발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어려운 거 없느냐? 더 어려운 거 달라. 한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어나니까 애들이 이제는 학교 공부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안 해요. 중학교가 논문을 써요. 중학생들이. 그 다음 또 보면은 대학생 수준, 대학원 수준까지도 쓰던데 그래서 아마 그 바벨 교육이 조금은 그게 저는 이제 좀 구체화시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학 코칭을 해가지고 과목별로 뭘 연구를 해보면 제일 좋을까? 뭐 영어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조금 그래도 그나마 과학적인 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수학이더라고요. 수학을 하고 이제 학교 교과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던져주고 일단 도 던져주듯이 그렇게 해보면서 그 대신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해주고 계속 피드백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 힘들어하지만은 그래서 좀 계속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관찰해주니까 이게 몰입이 나오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태도가 바뀌었다고 듣고 저하고 같이 이걸 연구했던 분이 이제 그분은 카이스트 수학 박사고 저는 이제 심리학 박사니까 둘이 커리큘럼을 짠 게 바로 이제 LST 이제 일종의 바벨 전략, 바벨 교육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계속 심리 쪽으로 이렇게 상담으로 하고 그분은 이제 완전히 LST에 피 꽂혀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한국 교육으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딱 한국 교육을 이제 다 부정을 하고 원하는 사람은 초, 중, 고 과정을 그냥 다 여기서 다 마스터하고 여기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의외로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이제 지금 한 50명 정도 첫 해에 50명이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수학만 해요. 수학만 그렇게 해서 지금 대안학교를 해서 하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강사들 이제 교대 연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뜻이 비슷하니까 바벨 교육을 좀 뭔가 좀 잘 전략적으로 묶어서 수학 말고도 다른 과목에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선생님하고 뭔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저도 이미 수년간 해왔던 부분들이고 이런 거니까.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외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 화이트헤드 얘기만 할게요. 그 하버드대 그 철학과 교수였던 화이트헤드가 그럼 초등학교 때 몰입 교육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제 그 공부의 목적이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랑 그 초등학생이 몰입했던 분야에서만큼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2살 이전에. 그러니까 전 과목을 해가지고는 그 아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어느 거 하나를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만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화이트헤드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수준까지 체험하지 못한 애들은 이후에 학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두 과목만 깊이 들어가는 게 나중에 역전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애는 뭔가를 아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애가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몰입시키니까 논문을 쓰더라니까요. 석사 이상이. 참고로 여기 지금 우리 LST에 지금 이거는 저희 센터에서 푸른나무 심리센터에서의 그 학습 코칭법으로 지금 다 활용되고 있는 상담적이고요. 좋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고 작가님 지금 강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요. 우리 다음 강의는 지금 6월 둘째 주에 지금 이 시간